영화로 보는 서양문명 10강 1차의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저희들이 기독교까지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유대교가 어떻게 세상의 종교가 되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중세시대는 정말 신의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세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합시다. 서양의 중세는 그리스도교가 지배한 시대였습니다. 게르만 민족이 그리스도교라는 하나의 문화를 공유하면서 화합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이 정말 로마를 멸망시켰죠. 그러면서 바로 중세가 시작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교회 학교는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을 전해서 성직자를 될 사람이나 일반 사람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쨌든 모든 사람을 교육하는 단체가 됐었죠. 모든 문화는 교회를 중심으로 이룩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교회가 점차 어떤 왕국 못지않게 큰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교황과 각지의 교회 지도자들은 로마 제국처럼 유럽 전체를 군사적으로 통일할 수 있는 그리스도교 나라가 나타나기를 바랐습니다. 이제는 세속적으로도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교황들이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중세시대는 끝없이 교황권과 세속 황제와의 싸움이 계속해서 진행됐다고 보시면 되겠죠. 죄송합니다. 프랑스 왕국에서 사르말료 742년부터 814년에 왕이 올라 서유럽 지역을 차근차근 정복해 나갔습니다. 사르마니의 정복 활동을 통해 프랑크 왕국은 불란서 왕국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죠. 옛 로마 제국의 영토를 대부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사르마니는 군대를 앞세워 넓은 영토를 세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군대가 없었던 교황과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낼 정치적 원리인 그리스도가 필요해서 교회와 손을 잡았습니다. 이것이 서서히 교회도 세속적 힘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 보시면 되겠죠. 세속과 교회가 함께 이렇게 힘을 합치게 되었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교회가 점차 어떤 왕국 못지않게 큰 힘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황과 각지의 교회 지도자들은 로마 제국처럼 유럽 전체를 군사적으로 통일될 수 있는 이걸 원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 왕국이라는 것은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이 지상에서 통일을 이루기를 바랐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교회 지도자들은 세속군과 세속의 권력을 갖게 해서 온갖 수단을 가리지 않았다고 보시면 되겠죠. 교황 레오 3세는 칼로린거 왕조 샤르말르에게 대관식을 해줍니다. 대관식이라는 것은 이렇게 어쨌든 당신은 왕이라 하면서 지금도 대관식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샤르말류 발음도 힘드네요. 샤르마뉴 제국이 고대 로마 제국의 위엄과 영광을 되살리는 시도의 왕국이 카롤린거 왕조입니다. 자, 그러면 카롤린거 왕조라고 기억해 두십시오. 그리스도가 사람들의 정치적 지주로 자리를 잡았고 넓은 영토를 정복한 세속군주와 힘을 합치면서 새로운 중세 문명의 기반이 닦입니다. 결국은 황제와 교회의 권한이 함께 뭉쳐지면서 서로 세력 다툼을 했던 것이 중세 시대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세속군주와 정치적 지주를 하는 교황과의 결탁과 또 이렇게 서로 싸우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중세 문명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이끌고 있었던 중세 봉건제도와 장원제도에서 한번 알아볼까요? 중세면 봉건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봉건제도는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전쟁에 공적을 쌓았던 사람들이 어쨌든 국왕이 왕을 나눠준, 아니 토지를 나눠준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봉토, 봉토라는 뜻에서 봉이 나올 수 있습니다. 땅을 나눠서 준다고 보시면 되겠죠.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왕께서 공적 있는 사람들 땅을 나눠주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저희 조상은 송시였는데 은진송시인데 거기서 충청도에서 서서히 저희들이 이사 가게 되면서 전라도 담양까지 이사 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땅을 수여했던 것들 때문에 유래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시대 때 이렇게 봉건제도가 있어서 봉토를 나누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봉건제도는 중세 유럽에서 봉토 수수를 매개로 충성을 맹세한 왕과 영주와의 쌍무적 계약 관계죠. 왕은 내가 너희들에게 토지를 줄 테니까 전쟁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군사적으로 행동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영주가 와서 도와주기를 한 그런 쌍무적 계약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봉건제도에 이렇게 우리가 봉건제도의 계급을 한번 볼까요? 왕이 있었고 제후가 있었고 기사가 있었고 농노 농민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위계의 질서가 있는 사회였죠. 그래서 왕과 기사는 이렇게 주종 관계였고 기사와 농민 그런 것들은 지배 예속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왕과 어쨌든 이렇게 영주와의 주종 관계, 쌍무 계약 관계였죠. 근데 다른 노예와는 지배 예속 관계가 되었었죠. 그래서 봉토를 매개로 한 죽음과 신화는 주종 관계죠. 주인과 종이라는 거겠죠. 계약을 규정하였고 어느 한편이 의무와 약속의 조건을 파기하지 않는 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의무와 약속 이행의 이행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주종 계약들 보면 우리 많은 그림에서도 보다시피 여자가 기사에 대해서 이렇게 어쩌든 기사를 봉하는 것을 그림들을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죽음과 신화의 봉건 계약은 엄숙한 의식을 거쳐 성립하였습니다. 신하가 죽은에게 부하로서 충성을 기약해야 합니다. 그것들이 쌍무적 계약 관계라고 했었죠. 죽은의 가신에 대한 의무와 가신의 죽은에 대한 의무를 한번 살펴볼까요? 가신, 영주라고 보시면 되겠죠. 가신에게 봉토를 수여하고 토지를 보호할 의무가 죽은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신의 죽은에 대한 의무는 일정 기간의 군사적 복무가 필요합니다. 사회 안정 시 보통 40일 정도 그렇게 봉사를 했습니다. 가신이 국왕 법정에 서는 경우 이를 변호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주 법정에 배석하여 죽은을 재판을 진행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신의 처자를 해치지 말고 가신의 명예를 손상시켜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금제나 생사물의 일부를 죽은에게 헌상해야 됩니다. 죽은이 방문 시 숙식과 향응을 제공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죽은과 가신이 상당히 어려운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죠. 죽은이 갈 때마다 이렇게 음식을 제공해야 된다는 것. 그런데 상당히 경제적으로 부담을 주었겠죠. 자, 봉건 계약 때 어쨌든 마을 공동체의 모습을 볼까요? 장원은 하나의 마을 또는 여러 개의 마을로 이루어졌으며 봉건사에서 경제생활의 기본 단위였습니다. 장원이 생활의 기본 단위로 장원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었습니다. 한 마을로서 거기에 성당도 있었고 가게도 있었고 또 공부하는 학교도 있었고 또 음식물을 만드는 곳도 있었고 그래서 모든 것이 자급자족 될 수 있는 것들이 장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봉건 제도가 지배층 상호 간의 주종관계에 기초한 상부 구조라면 장원 제도는 지배층 각자가 가지고 있는 토지 내에서 영주와 농노로 이루어진 봉건사의 하부 구조인 경제 조직입니다. 그래서 상부 구조에는 이렇게 주종관계가 있고 하부 조직은 영주와 농노죠. 봉건사의 하부 구조인 경제 조직이 있습니다. 귀족들은 주종관계를 맺으면서 봉투를 받은 땅을 직접 경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전투에 나가 싸우거나 싸움을 더욱 잘할 수 있도록 무예를 익혔습니다. 장원제도 보면 황무지가 있고 춘경지, 봄에 경작을 하는 것도 있고 휴경지, 쓰지 않고 오랫동안 묵혀두는 것도 있고 추경지 있습니다. 가을에 이렇게 농사를 짓는 것도 있습니다. 또 보면 영주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못도 있고 곡물창고도 있고 대장간도 있고 성당도 있었고 그러면서 그 안에 성당을 목회를 활동했던 사제관이 있었고요. 또 촌락이 있었고 또 공동 목득 방목지가 있었고 목척지, 목초지, 소택지 이 모든 것들이 다 있었죠.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하나의 형태가 장원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귀족들은 소유한 땅을 다른 사람에게 경작하도록 했습니다. 귀족들은 대신 자기들은 무예를 닫고 그런 것도 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들은 보호받는 대신 농사를 지어 그 생산을 바치는 사람들 농노라고 했습니다. 농노들은 이렇게 땅을 받아서 경작을 하고 그 경작했던 것을 다 바치고 그런 거겠죠. 장원에는 장원을 경영하는 장원청이 있고 여기에는 장원 영주가 살고 있었습니다. 농민의 집들은 큰 길가에 모여 있었고 교회와 창고, 재분서 등 각종 시설이 장원청을 중심으로 위치했습니다. 그 주변에는 가장 좋은 영주의 직영지와 농민의 보유지 등의 경작지와 공동 목장, 삼림지가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장원지대겠죠. 장원의 농민은 자연농과 농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유민은 그가 소유한 토지를 자영하였고 영주에 대하여 재판, 군역, 납세 의무만을 졌습니다. 농노는 토지에 예속된 농민으로 영주의 승낙 없이는 소속 장원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토지 보유 및 경작의 대가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농노는 혼인의 자유도 제한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중세시대도 얼마나 계급사회였는지 알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기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중세 유럽의 왕과 귀족들은 모두 전사들로 전투들은 말을 타고 싸우는 전사가 이끄는 방식이어서 이들을 기사라고 불렀습니다. 기사들은 갑옷을 입고 값비싼 무기를 들고 말을 타고 싸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중세시대 때 보면 기사들이 싸우는 걸 말을 타고 싸우는 장면들을 많이 봤을 겁니다. 기사라는 말은 용감하고 여자를 존중하는 멋진 남자라는 뜻입니다. 힘이 약한 여자들을 위해 봉사하거나 여자들의 예의를 잘 갖춘 행동을 기사라고 했습니다. 멋진 신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시간이 흐르면서 기사도는 지배계급의 문화로 자리 잡습니다. 안정된 사회에서 전쟁을 벌일 일이 없어지자 기사들 사이에는 마상 시합이 일종의 스포츠로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가 로마 시대 때 검투사의 싸움처럼 중세 시대 때는 기사의 어떤 싸움들이 백성들을 즐겁게 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또 축제를 열어 말을 타고 창을 던지거나 철퇴로 공격하는 등 시합을 벌였습니다. 이때 출전하는 기사들은 귀부인 중 한 사람을 연인으로 정하고 시합에 나가 싸우는 것이 그녀를 위한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중세 가톨릭 교회가 어떤 권한을 가졌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중세는 신중심의 사였던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신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됐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바로 새로 태어난다는 것이 교회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성서 9절에 예수를 믿게 되면 너희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은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써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고 영원한 생명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 가톨릭 교회의 권한은 아주 막중했다 보시면 되겠죠. 교회에서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칠품 성사라고 해서 7가지 성사를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알아볼까요? 유럽은 국민국가의 개념이 구체화되기 전에 하나의 국가, 즉 하나로서의 기독교 왕국의 개념이 지배되었습니다. 이러한 개념 형성 중에 중세 가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권한이 있었습니다. 314년 로마의 공인 후 기독교는 유럽의 새로운 주인공이 된 게르만족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결국은 서부 유럽을 하나로 이렇게 잡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렇게 기독교였습니다. 기독교가 세계를 하나로 묶었었던 종교 중에 대표적인 것이었죠. 중세 서유럽인들은 모두 가톨릭 교회에 의한 종교 생활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옛날 스페인은 자기 집에다가 큰 귀족들은 성당을 짓고 자체적으로 신부님을 두고 그러긴 했었죠. 중세 시대 때는 종교적 생활을 관장하는 교회와 성직자의 권한이 무척 강화되었습니다. 중세는 신의 시대이기 때문에 교회가 엄청난 힘을 발휘했고 모든 문화의 중심이었겠죠.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성직자의 권한도 아주 강화됐겠죠. 이 사람들은 세금도 면제되고 온갖 권한을 다 누릴 수 있겠죠.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도 세금이 면제되긴 했었지만 몇 년 전인가 다시 이렇게 세를 내도록 하긴 했었습니다. 어쨌든 교회와 성직자의 권한이 아주 강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십시오. 교회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7가지 성사를 통해 가능하다는 제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7가지 성사가 뭘까요? 우리는 새로 태어난다고 생각해서 이게 바로 세례, 영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영세는 바로 어린이 신앙에 있어서 어린이와 같다고 보고 있죠. 거기에 넘어선다면 바로 어린이 될 수 있는 성사는 견지은 성사라는 게 있었습니다. 또 신품 성사라는 게 있었습니다. 신품 성사라는 것은 바로 신부가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살 수 있고 사제로서 서품을 받게 되는 겁니다. 또 결혼 성사가 있겠죠. 신부는 결혼을 하지 않고 가난, 정결, 순명이라는 3가지 규칙을 서원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그와 다르게 결혼하는 사람들은 결혼 성사가 있었습니다. 또 병자들이 아파하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병자의 어떤 아픈 분을 만들 수 있는 병자 성사가 있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고백 성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부님께 고백을 하면 모든 죄가 사인다는 것이 어쨌든 교회의 가장 큰 성사 중 하나입니다. 이런 성사 때문에 또 루터의 종교개혁이 나오고 막 그렇죠. 면죄부라 하고 해서 죄를 사인다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팔고도 그랬었죠. 중세 가톨릭교회는 다양한 제도를 통해서 그 권한을 강화해 나갔습니다. 교회의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여 천국으로 가는 것을 도와주는 데 있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었죠. 영세, 원죄로부터 정화되는 성사입니다. 견지는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하나 빠뜨린다 아까 성체 성사가 가장 중요한 꽃이죠. 지금도 성체 성사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미사 때 제사를 지내면서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바뀌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줄 몸이다. 이해를 행함으로써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죽음을 기념하면서 그것에 몸과 피를 먹게 되면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생명의 양식이 바로 성죄성사입니다. 또 고해성사는 영세후 저지른 죄를 용서받는 성사입니다. 병자성사는 임종이 있는 신도에게 죽음을 준비 죄를 씻어줍니다. 신품성사는 사제가 되는 의식으로 성죄성사를 할 수 있는 고난이 주어집니다. 혼인성사는 혼인을 하는 성사입니다. 자, 중세 가톨릭은 신앙생활에 미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파문입니다. 교회의 권리나 성직자의 명령을 어기는 사람은 교회 활동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금령은 봉건 제후가 로마 가톨릭 교리와 교황과 성직자의 명령을 어길 경우 그 영지 전역에 걸쳐 금령을 내렸습니다. 또 종교 재판소가 있었습니다. 가톨릭 교회가 재판소를 운영하여 이단으로 혐의를 받는 사람은 신문했습니다. 지금 법원제도나 똑같겠죠. 종교 재판에 회부된 잔다르크는 마녀 이단으로서 의심을 받고 심한 고문을 당하고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또한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이렇게 간다의 중세에 대해서 하고 더 자세한 것들은 한 번쯤 더 복습을 하든지 하고 나서 십자가 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짧게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